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고작 이런 거나 시키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며. 아내는 그날도 제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신경에 거슬리게 하면 아내는 어느 순간 연상군 같은 폭군이 따로 없었죠. 이럴 때면 아이들도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며 자기 방으로 숨기 바빴어요. 이게 정말 온전한 가정인지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깊은 생각이 빠지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 10년 동안 아내는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자 경험도 거의 없이 저를 인생 첫 남자로 맞이해 열렬히 사랑해 주었고, 결혼한 후에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집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저와 결혼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게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저는 친한 친구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니네 마누라도 그러냐? 왜? 죄수씨 세상 착하고 순한 사람이잖아. 어떤데? 얘기를 좀 해봐. 아이,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고, 엊그저께는 뭐 별일도 아닌 일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더라니까. 이거 수상한데? 아직 갱년기가 올 나이도 아닐 테고. 저기 말이야, 내 주변에서 보면 요즘 여자들이 밖에서 남자 만나고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렇더라고. 재수씨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야야야, 너 뭐라는 거야? 됐다. 괜히 얘기 꺼낸 내가 잘못이지. 그만하자, 됐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몹시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자들이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집안에, 특히 남편에 대한 온갖 불만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은 있었지만 설마 하니 제 아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행동은 많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평소에도 늘 하는 행동조차 꼴배기 싫다면서 잠까지 따로 자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꼴배기 싫어. 당신 진짜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마. 알았어? 오늘부터 당신 거실에서 자. 여기 이불. 뭐? 아이, 갑자기 거실에서 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등 베겨서 바닥에서 못 자는 거 알면서. 참나. 시골에서 막 자란 사람이 무슨 침대 타령이야? 그런 건 부모님이 곱게 키운 애들이나 하는 말이야. 여기저기 막 굴리면서 키운 부모 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아니, 당신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이, 정말 사람이 어쩜 저렇게 차디차게 변한 건지 원. 아내는 급기야 저희 부모님까지 깔보는 듯한 말투로 말을 했어요. 점점 지나쳐가는 아내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날 대로 난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걸까 하며 그동안 아내와 제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되짚어 보았죠. 그런데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더군요. 바로 저희 어머니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합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분 좋게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가 합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부딪힐 일이 없었으니 딱 그것 한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내는 그 후로 제게 아주 많이 소홀하긴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제게 점점 짜증이 많아졌고 잠자리도 피했었죠. 그리고 집순이라고 제가 부를 정도로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던 것 같네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내에게는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고 온 가족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큰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화도 진짜 많이 내고 맨날 집에도 없고.
예전에는 우리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집에서 간식해주고 학원 갈 준비도 챙겨주고 그랬거든. 근데 맨날 집에 없어서 나랑 동생이랑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는다니까. 그랬어? 아이, 우리 딸이 그래서 서운했구나. 근데 엄마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착한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바깥 바람도 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엄마를 기다려주자. 그럼 분명히 엄마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치, 착한 사람이 맨날 짜증내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진동으로 해놓고 있으면 전화 온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 우리 딸,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한창 예민할 중학생 딸은 엄마의 달라진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엇나가지 않도록 좋은 말로 타이르고 아내에 대해 잘 포장해 주기만 했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아내가 예전의 그 착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아내의 예전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난히도 많이 아껴주실 만큼 사랑스럽고 착한 여자였어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고운 마음씨를 가졌던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도 잘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부모님 댁에 찾아가자고 먼저 얘기해주는 사람이었고 제게도 항상 부모님이 너무 좋다면서 미소를 지어주었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시자만 들어도 질색을 할 만큼 싫어하는 시댁을 이렇게나 좋아해주니 제가 더 이상 무얼 바라겠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결혼 후 5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3형제 중에 막내인 저희를 유난히도 예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형은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고 둘째 형은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 기반을 다 잡은 상태이니 하긴 저희 집이 가장 안 돼 보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월급 뻔한 제 생활이 아버지도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아내 역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 결혼했고 바로 아이가 연달아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저희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번듯한 집을 장만해 주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형편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미안해 하시면서 저희 아내를 예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가는 진짜 복받을 거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좋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기반 닦고 잘 살고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은 너네한테 조만간 주마. 내가 결혼할 때도 제대로 된 집 하나 장만 못 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쓰였다고. 어머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아내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시댁에 더 많이 잘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고 때로는 더 자주 찾아뵈었죠. 그때 아이들 역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가 좋은 것을 보며 저는 참 행복했어요. 특히 아내가 가장 잘했던 행동은 친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도 쓰고 전화도 많이 하라고 했던 부분이었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 부모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고 영상 통화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 삼형제 가운데 아마도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부모님과 소통할 정도였죠. 형수님 두 분은 둘 다 명문대 출신으로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조금 거만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지방에 있는 2년제 전문대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항상 형수님들을 만나면 주눅 들어 있었고요. 형수님 두 분은 가끔 만나면 저희 아내를 주로 많이 시켰어요. 막내 동서가 이런 거 참 잘하더라. 역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가. 오늘도 좀 부탁해. 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집에서도 부모님이 한 번도 시키지를 않으셔서. 그러게요, 형님. 저는 특히 피아노 치느라 손에 물 묻히지도 못하게 하셨지 뭐예요.
일찍 사회생활 시작하고 부모님 도와서 식당 일해본 막내 동서에 비하면 우리는 뭐 완전 애기죠. 동서, 오늘도 수고 좀 해. 저번에 만들었던 그 굴전 진짜 맛있던데 오늘도 해주는 거지? 아, 네. 안 그래도 굴이 요즘 제철이라서 좀 사왔어요. 맛있으셨으면 다행이네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우리같이 곱게 자란 사람들은 감히 만들어 보지도 못하는데. 아, 저기 하는 김에 좀 넉넉히 해줘. 우리 미국 다시 들어가는데 진공팩에 넣어서 좀 싸가게. 네, 형님. 그럴게요. 모자라면 더 사와서 만들게요. 두 형수님들은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기 일쑤였어요. 행사 때마다 자기들은 곱게 자라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며 아내에게 미루었고, 아내는 그런 행동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큰형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아이, 저기 큰형 있잖아. 집안 일인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 엄마만 자꾸 다 맡아서 하게 되네. 야, 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보다시피 우리는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준비하느라 니네 형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봐야 꼴랑 몇 년 했다고 생색내기냐? 아니 그래도 애 엄마도 애 키우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그러느라 힘든데. 이놈이 완전히 치마 아누라 치마폭에 쌓였어는. 그러니까 네가 큰 일을 못하는 거야 임마. 남자가 돼가지고는. 에휴. 큰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를 아이 대하듯 했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에도 저를 무슨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노는 어린 신랑 취급을 했고 저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꾹 참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내는 명절이나 시댁 행사만 있으면 몸살이나 며칠이나 끙끙 앓았어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딱 저희 아내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효도해 드리고 싶다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내를 저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고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고 노는 시간과 돈을 아끼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집중했어요. 언제까지나 아내가 이렇게 대해줄 줄로만 알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아내의 수상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조금 형편이 힘들었어요. 장모님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개 모임을 하셨었는데 개주를 하시면서 돈을 조금 개인적으로 쓰셨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내 몰래 몇백만 원을 그냥 들이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 때때로 질 좋은 고기도 몰래 사다 드린 적도 있었어요. 장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고 장인 어른은 슬슬 식당 일을 도와주시며 돌아다니셨었는데 어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다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서 집문서까지 홀라당 다 날려버리셨었나 봅니다. 아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 대충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러게, 왜 아빠가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게 놔둬? 엄마가 꽉 잡았어야지. 내가 당장 돈이 어디 있어? 아, 진짜 미치겠네. 당장 몇 달 후에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릴 텐데. 그럼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거야? 진짜 평생 도움이 안 돼, 정말. 아내는 장모님과 전화를 하며 상당히 많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워 술을 한 잔 마시자고 하며 이야기를 꺼냈죠. 장모님네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야? 아, 그러게. 저번에는 엄마가 개돈 때문에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아빠까지 그러네. 정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노인네들 속여서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지. 얼마나 당하신 건데 그래. 꽤 되나 봐. 바보같이 우리 아빠는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는. 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버님이 주신다고 한 거 말이야. 그거 언제쯤 주실까? 어? 그거 글쎄 당장에 주신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기다려봐야지. 땅이라는 게 조금 더 묵혀야 오른다고. 그거 있어도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던데.
아니, 그래도 기왕 주신다는 거 빨리 주시면 어떻게 그거 담보라도 받아서. 아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뭐. 아내는 은근히 저희 아버지가 주신다는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마땅히 돈 빌릴 곳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자신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누구인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아내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팽팽 놀고만 있는 장인어른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게 전화를 걸어 아쉬운 소리 하시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막상 본인은 친구들을 만나서 낮술 드시고 좋아하는 탁구나 치러 다니시며 여유롭게 생활을 하셨었죠. 장모님이 하시는 작은 식당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도와드릴 것도 별로 없었고요. 어디 아픈 것도 없이 정말 건강하시고 나이도 젊으신 편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 저기 제가 아시는 분이 건물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해서요. 요즘 시급도 세서 급여도 꽤 괜찮고 힘든 일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남의 건물 밑에서 청소나 하고 안내해주는 일은 딱 질색이요.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여자가 줄을 섰다고. 근데 지금 경비복 입고 이 건물 청소나 하라니. 자네 나를 뭘로 보고 있나? 아니요. 뭘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그러시니까 삶의 활력도 찾으시고. 활력은 개뿔. 나 지금 탁구도 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밖에 다니는 게 더 활력이요. 자네 혹시 내가 자네가 준 돈 안 갚을까봐 그러나? 아니면 우리가 자네 집에 얹혀 살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시며 이상한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농사 일을 하시고 일할 거리가 있으면 가끔씩 공장에도 나가시고 남의 집 잔치에도 가시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셨죠. 몇 번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더 이상 장인어른께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 장모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막무가내로 합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최서방, 내가 미안한 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아주 당분간만 자네 집에서 좀 신세를 져야겠네. 우리 노인네 둘 잠만 자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지? 그럼요, 장모님. 괜찮습니다. 그래, 자네 집이 방도 3개고 하니까 애들 방에서 우리가 좀 지내야겠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며칠 후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고 결국 한 방에 짐을 푸셨어요. 말이 쉽지 얼마나 불편한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거실에서 편하게 드러누워 TV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불편했었는데 그걸 또 눈치채시고는 장인어른은 틈만 나면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시며 자책을 하셨죠. 그렇게 1-2달 정도 같이 보내면서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말씀하시고 주말이 되면 다 같이 어디 놀러를 가자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어요. 저는 제 개인 용돈까지 아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펑펑 쓰며 과소비를 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했죠. 2달쯤 그렇게 보내면서 아내의 카드값은 평소보다 2배가 넘게 나왔고 그중 다수는 장인 장모님과의 저녁 배달 음식 그리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서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듣게 된 아내와 장모님의 말에 저는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 시아버지는 그놈의 땅 언제 준다는 거니? 도대체 언제? 답답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미친 듯이 잘해줬는데도 왜 아직도 안 주시는 거야? 그거 명의 이전만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답답하게. 아유 짜증나. 너 애초부터 너무 티낸 거 아니야? 그래서 노인네가 뜸들이는 거 아니냐고. 티를 내긴 내가 몰래. 그냥 천천히 주시라고 하고 티 하나도 안 나게 잘해드렸는데. 아유, 그 노인네들뿐만 아니라 잘난 척하는 형님년들 꼬라지 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알랑방구라도 껴서 그 노인네한테 뭔가 대책을 찾아봐. 아내는 제가 평소에 알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과 형수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헛것을 보았던 건지 의심이 갈 정도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제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장인 장모님이 계시니 본가에도 이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본가에 가자마자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저기 말이다. 아니, 저희 둘째 형이 사업이 조금 안 좋아서서 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좀 줬다. 너희 부부에게 약속한 거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만 좀 알아다오. 작은 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아마 얼마 전에 크게 부도가 났던 모양이요. 당장에 애새 때리고 어디 갈 곳도 없고 해서 내가 급히 땅을 좀 처분해서 줬다. 너희도 부모니까 내 마음 잘 알 거 아니냐. 애비맘 이해하지? 그럼요, 아버지. 이해하죠.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야죠. 조금 놀라기는 했어도 둘째 형이 사정이 그렇다니 이해했어요. 아버지도 너무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그 땅 없어도 저희 가족이 굶어 죽는 것 아니라며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왠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급하게 아버지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향하는데 아내는 계속 옆에 앉아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더라고요. 무슨 말을 걸어도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서 뭐라 말도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향했는데 아내는 장인 장모님 계시는 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오늘은 저 혼자 자라고 말을 했죠. 누가 보아도 그 땅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고 있는데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나누는 이야기가 또 귀에 들어왔어요. 아이, 사돈 양반은 어떻게 된 것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냐? 네가 그동안 그 집에서 파출부처럼 일했다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싹 바꿔서 다른 형제한테 줘버리냐고? 몰라. 짜증나 죽겠어, 아빠. 그거 보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사실 애아빠 뭐 볼 게 있어? 그나마 집에 땅 좀 있다고 해서 눈 딱 감고 결혼해서 귀머거리 장님처럼 참고 또 참고 살았는데. 나도 봐봐. 어떻게 하는지. 에휴, 짜증나. 그래, 너도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껏 살아. 굳이 열심히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판사판이니까 집안 살림 한번 싸그리 말아먹으면 네 시아버지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내주시겠지. 장인 장모님과 아내는 딱 한 통속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방으로 뛰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이토록 착하고 순한 아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은 잠시 화가 나서 황당해서 그럴 것이라고 속으로 100번쯤 생각하며 화를 눌렀죠. 저는 아내와 장인 장모의 서운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갖고 있던 적금 하나를 깨기로 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작게나마 들어가고 있던 적금이었는데 이것이라도 깨서 장인 장모님에게 작은 월세 집 보증금이라도 해드리면 서운한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했었어요. 3천만 원쯤 되는 적금을 깨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마련해드렸고 드디어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시 각자의 방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고 저 또한 생활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내도 이 정도면 제 성의를 봐서라도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그 후로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잘라버리고 제게 차디찬 반응을 보이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데 왜 이렇게 변한 거냐고. 내가 뭘 변해? 그러는 당신은 뭐 예전같이 나한테 대해주고 약속도 잘 지키고 하는 줄 알아?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뒤지게 일만 하게 만들고. 내가 무슨 부엌대기냐? 뭐라고? 부엌대기?
여자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이 웬 말이야. 그럼 나는 뭐 밖에서 마냥 편한 줄 알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데. 참나, 그까진 남들 다 하는 일 가지고 생색내기는? 난 니네 부모님 집 가서 개처럼 일한다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니네 형수들 봐봐. 팽팽 놀면서 먹을 거나 다 처먹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여자야? 그랬더니 기껏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시는 거야, 뭐야? 아, 그게 불만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땅을 형네 줘서 그것 때문에 내내 이러는 거구나. 원래 그게 우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 원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내는 정말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님께 해드렸던 일들은 다 까먹었는지 제가 해주지 못한 것, 저희 아버지가 땅을 안 주신 것만 기억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이런 모습에 저 역시 너무 당황했고 실망하게 되었어요. 10개일 물속은 알아도 1개일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도 아내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동달아 아내 편만 들면서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모습까지 겹쳐 보이며 아내에 대한 상당한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아이들에게 시켜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쓰던 편지도 쓰지 않았고 자주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생신이 있던 날에도 아내는 친척 중에 중요한 분이 많이 아프다고 하며 친정에 가서는 하루를 자고 와버려서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던 부업도 안 했고 시간 쪼개서 나가던 알바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예전부터 자신은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었다면서 학원비 1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몇 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외출도 매우 잦아졌습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더니 핸드폰을 잠금 장치까지 해두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집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죠. 생전 편찮으신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뇌종양이라는 병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이런 소식을 가끔씩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었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형들 역시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많이 죄송해했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지옥과 다름없었죠. 특히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일부터가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앞장서서 모시고 갔을 테지만 더 이상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아니, 내가 왜 아버님을 모시고 가? 당신 잘난 형수들 2명이나 있잖아. 근데 왜 내가 하냐고. 상황이 그렇잖아, 여보. 큰 형수는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둘째 형수는 상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고 상황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당신부터가 생각이 틀려먹었어. 어떻게 마누라를 이 집안의 식모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난 이번에는 못해.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아내의 차디찬 말에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긴 그동안 형수가 둘이나 있었지만 아내가 일을 많이 한 것은 맞거든요. 아내에게 강요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직장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심신이 점점 지쳐갔고 고통도 심해지셨어요. 그 와중에도 제 아내를 찾으시는 모습에 눈물까지 나왔죠. 애미는 어디 갔냐? 우리 착한 막내 며느리 보고 싶은데. 네, 아버지. 이 처가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래, 그럼.
아무렴 시애비가 이 꼴인데 안 오려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러지 않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으셨고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계속되었지만 수술 후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으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슬슬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해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전 같지 않고 차갑고 냉담한 반응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어떤 표현도 못하셨고 눈만 껌뻑이며 아내를 쳐다보았으며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이렇게도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에 너무 슬프고 허망하고 한동안 저를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곁에서 위로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 역시 하루가 다르게 몸이 상하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계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셨고 뭔가 마음이 쇠약해져 가셨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찾아뵐 때면 제 손을 잡고 아버지로 착각하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환이 아버지,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혼자 자느라 얼마나 무서웠다고. 다시는 나 두고 가지 마, 응? 나 데리고 가, 알았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어머니 막내 아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누구? 오메나 세상에, 우리 막내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프지만 마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저는 형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여러 가지 모실 상황이 되지 않았고 제게 모시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솔직히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장남인 형과 둘째 형까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깊게 내쉬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못됐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형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도 돌봐드릴 생각이었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도 않아 냉골인 바닥에서 잠을 청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 뭐야? 누구 마음대로 어머니 모시고 오래. 내가 모시고 오랬어? 여기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야. 왜 혼자 마음대로 하냐고. 여보, 사정이 그렇게 됐어. 생각해봐. 어머니 온전치도 않으신데 혼자 어떻게 계셔. 당신이 이해해줘. 그렇다고 어머니가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당분간만, 어? 뭐라고? 당신은 며느리 고충은 진짜 눈꽃만큼도 몰라. 돈은 다 다른 자식들 주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시자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불편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장인 장모님 그때 사기당하고 그랬을 때도 우리 집에 같이 계셨잖아. 그건 멀쩡한 우리 엄마 아빠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병든 시모를 내가 미쳤다고 모셔? 난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아내의 반응은 정말 차갑고 냉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아내의 모습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졌다며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냉대하는 아내에게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미안하다. 네 집에 와서 이렇게 신세지는 게 아닌데. 나 집에 갈란다. 어머니 신세라니요. 당분간 여기 계세요. 집에 보일러도 안 틀어놓고 그렇게 계실 거면서 어머니 지금 누구라도 옆에 같이 있어줘야 해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설마하니 나를 보내기야 하겠어? 괜찮어, 버텨야지.
어머니 이러시면 진짜 저 화낼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계세요. 어머니 혼자 생활 가능하실 때 되면 제가 안 가신다고 해도 보내드릴 거라고요. 아셨죠? 어머니는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어쩌다 이런 모습에 되셨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당분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저녁에 맛있는 음식도 포장해 왔고 모시고 나가서 옷도 한 벌 사드렸어요. 아내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지 밥도 함께 먹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했죠. 설마 하니 하나뿐인 시어머니인데 뭐 어떻게 하겠나 싶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랐고 어머니도 조금씩 낯선 이 집에 적응을 해 나가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우시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와보면 어머니는 홀로 작은 아이방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고 거실로 나오시라고 해도 자꾸만 괜찮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라고 해도 방 안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시는 것 같았고 아무튼 뭔가가 이상했었어요. 아내에게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쌩하니 대답을 회피해버렸기에 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 한 2주일쯤 지났으려나 그날은 날씨가 아주 추워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할 정도였어요. 최강 한파 뉴스를 보고 저 또한 몇 겹의 옷을 낑겨 입었는지 모릅니다. 어김없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했고 오는 길에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가득 사와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붕어빵 사왔어요. 어머니, 여보,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집에 가셨어.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뭐?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시다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얘기한 그대로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터미널까지 택시 태워 보내드렸지. 뭐라고? 아무리 노인네가 불편하다고 해도 이 엄동 설안에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그 먼 길을?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긴. 내가 무슨 천사야? 다른 형님들은 다 땅 받아먹고 입 싹 닫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정 마음 아프면 형님들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그래? 아내는 아주 큰 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장에 차를 끌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하기는. 다 내 죄지 뭐. 난 괜찮어.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얼른 보일러를 세게 틀어드리고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평생 살면서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파 그대로 집 앞에 도착한 후 동네 술집에 홀로 앉아 소주 2병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였지? 집에 잘 들어가셨대? 안 가봐도 되는 거요? 네? 네. 우리 어머니세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사모님 진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 얼마나 사람을 소리 질러서 내쫓듯이. 아이고, 젊은 사모님들 진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자네 같은 아들이 있어서 얘기해주는 걸세. 아주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택시에 거의 밀어쳐버리는데 어머니가 찍소리도 못하시고 아이고 아주 남일 같지 않아서 자네한테 말해주는 걸세. 경비 아저씨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쫓듯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었기에 큰딸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큰딸도 잠시 망설이더니
집안에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여러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빠, 이거 말해도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어?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할머니한테 막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막 설거지랑 빨래 이런 거 시키고 엄마는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럼 할머니가 우리 간식까지 만들어주고 집 청소도 다 했어. 커튼까지 다 바르셨어. 딸의 말을 들은 저는 분노가 끌어올라와 몸부림이 쳐질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감히 용납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설마 사람이라면, 며느리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서 그동안 있던 정남이마저 뚝 떨어져 버리더군요. 착한 척하며 제게 말을 하던 그 말투부터 예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행동들,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 같아 심하게 괴로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죠.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제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절대로 이혼은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엄동설안에 내쫓기듯 집으로 가신 이후 아내는 저를 떠보듯이 슬쩍슬쩍 다가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오면 안 돼?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 둘이 오붓하게, 응? 며칠 후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오늘 나 야근이야. 바빠 끊어. 아이, 뭐야. 야근이면 몇 시에 끝나?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 됐어. 나 일해야 되니까 전화 끊자. 아내의 이런 행동에 저는 더욱 치가 떨리더군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 계신 어머니를 챙기느라 시골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점점 심해지셨고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치매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있고 건강도 아주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 놓인 어머니를 쫓아낸 아내에게 저는 정말 마음속 깊은 미움이 가득해져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들과 합의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주말마다 들여다보았어요. 꼭 괜찮아질 것이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보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셨고 결국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노인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토록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가시다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 지독한 한이 맺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머니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드는 아내에 대한 원망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후로 저는 아내와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몇 번 먹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들어갔고 아이들 없이는 아내와 둘이 밥도 함께 먹지 않았죠. 이부자리를 가지고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며 아내와 살을 부딪히는 것조차 싫었었는데 아내 역시 밖에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처갓집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겨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모님은 몹시 당황하셨고 그대로 장인어른은 집을 나가버리신 모양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모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찾아왔고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건강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듯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것을 보며 말이죠. 처갓집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내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병원에 가는 날이잖아. 오늘 우리 집에 모시고 와도 되지? 한 며칠 우리 집에서 푹 쉬시게 하려고. 뭐? 당신 마음대로 해. 언제는 나한테 의견 물었어? 뭘 그렇게 얘기해. 어쩔 수 없이 편찮으시니까 그런 거지. 오늘 일찍 와.
저녁에 우리 엄마랑 맛있는 거 먹게. 나 오늘 늦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아내는 그날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고 며칠간 맛있는 음식들을 죄다 시켜 먹으며 상점 모시듯이 모시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뻔뻔함도 유전이라더니 장모님 역시 저를 보고는 일찍 와서 집안일을 도우라는 등 요리를 좀 하라는 등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말이 듣기 싫어 대답만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의 짐들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트렁크 몇 개와 장모님이 아끼는 작은 수족관까지 말이죠. 너무도 황당하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당분간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자는 겁니다. 우리 엄마 고혈압에 당뇨병까지 있어서 관리해줘야 돼. 당신도 알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인 거. 우리 엄마 혼자 이걸 어떻게 해. 합병증까지 심해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자. 우리 엄마 불편한 사람 아니잖아. 참나,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저는 너무도 황당한 아내의 말에 콧방귀까지 쳐지더군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말을 받아쳤습니다. 당신 지금 콧방귀 뀌는 거야? 생전 안 그랬던 사람이 말투가 그게 뭐야? 우리 엄마 병 걸려서 모시자는 게 뭐 잘못됐냐고. 기본적인 효도는 하고 살아야 될 거다냐. 그래, 기본적인 효도. 말 잘했다. 당신은 그런 기본적인 효도 우리 엄마한테 했냐? 하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혼미하게 지내시는 분을 그렇게 내쫓듯이 보내버린 사람이 지금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냐?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편한 사람이라고. 당신한테도 편하게 대해주잖아. 당장 닥치지 못해? 그만. 제발 그만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냐? 그리고 나는 당신 부모님 집 보증금까지 얻어다 준 거 몰라? 사기 당했을 때도 우리 집에서 모셨고, 그런데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떻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뭐? 그래, 이혼해. 당신 같은 새님이 어디 이혼이나 할 수 있나 보자.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알아, 당신 스타일. 당신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아내는 그 후로 정말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고, 아내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장모님은 이런 제게 핀잔을 주면서 집안에 충실하게 가장 역할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자네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건가?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일찍 와서 마누라랑 애들을 챙겨야지. 요즘 남자들은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더만 어떻게 된 사람이 딱 자기 일하는 거 하나밖에 모르고. 에휴. 장모님의 말에 저는 분노가 폭발해버렸고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밖에서 지낸 후에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가정을 지속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죠.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더니 아내는 놀란 토끼의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 사인해. 이혼 서류야. 아니, 뭐? 당신 정말 이게 뭐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고. 긴 말 할 필요 없고 사인해. 최대한 빨리 끝내자. 당분간 나는 나가서 지낼게. 아니, 여보,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당신이 지금 감정이 좀 앞서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생각한 일이야. 애들 앞에서 더 말도 안 되는 꼴 보여주지 말자고. 저는 아내에게 그 서류를 남기고 간단하게 짐을 싸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밖에서도 따로 만나며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었죠. 특히 큰딸은 그동안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면서 제게 차분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엄마도 누군가한테 몰래 숨어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자신이 학원을 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다른 남자랑 함께 차 안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나온 이후에 아내는 장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매우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아빠,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할머니한테만 맡기고 우리한테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짜증만 내. 아, 휴, 나도 동생도 그래서 너무 속상해. 우리 아빠랑 살고 싶어. 그래, 그러자.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너희랑 같이 살지 마련해서 준비할게. 알았지?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빨리 딸들을 데려와 제가 키워야겠다고 말이죠. 아내는 제가 집을 나간 이후에 더 과감하고 황당한 행동을 일삼았고, 장모는 그걸 다 묵인해주고 오히려 아이들을 봐주며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를 계속 주지 않고 버티는 아내에게 연락을 하다 짐도 쌀 겸 집으로 직접 찾아갔는데, 집 앞 차 안에서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고, 그 즉시 저는 그 차로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놈들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남의 집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당장 나와! 너네 당장 나와! 아내는 그 안에서 화들짝 놀랐고, 그 남자는 차 시동을 키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가로막았고 결국 경비 아저씨와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사태가 심각해진 후 아내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내에게 더 이상의 실망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내가 이럴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매번 늦고 달라진 행동에 이상해서 회사 동료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였죠. 아내는 차에서 내려 곧바로 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너 뭐 나한테 할 말 없냐? 어? 하다 이제 집 앞에서 이런 짓거리까지 하냐?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어?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서. 아내의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저도 모르게 아내 뺨을 한 대 후려쳐 버렸어요. 야, 인연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우리 딸까지 네가 이러는 꼴 봤는데도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를 걔 무시하고 내쫓더니 이제는 남자질까지 하냐? 아, 너 같은 년을 내가 눈이 뒤집혔지.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사람 때린 거 고소할 거라고. 당장 고소할 거야. 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나를 이렇게 막대. 결혼하고 해준 게 뭔데? 됐고, 당장 이혼 서류 사인이나 해. 더 이상 너네 집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거 자체가 짜증난다. 그리고 정리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할 거고, 너 오늘 이 꼬라지 난 거 위자료까지 받을 거니까 돈 준비해야 될 거야. 뭐가 어쩌고 저째? 야! 저는 아내의 말을 씹어버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에게 간단히 짐을 챙기라고 한 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고,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셨죠. 그런 장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와 차를 끌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동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았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100번, 1000번 더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저보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이 집에서 장모를 모시고 살 거고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라며 저보고 나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니 회사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뭔가 귀신이 씌었었나 봐. 내가 돌았지. 진짜. 나 좀 용서해 주라. 응? 그리고 그 남자한테 보낸 위자료 소송 그거 좀 취소해 줘. 나 안 만나. 진짜 우리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고 싶냐? 그랬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했었어야지.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꺼줘. 아내는 끝끝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죠. 양육권과 더불어 아내와 상간남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며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중간중간 제게 얼마나 많은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거론하며 자식 교육 운운을 했을 정도이니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혼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고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라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게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고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도 형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어서 대출을 끼고 아주 작은 건물도 하나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미래가 함께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인생에도 꼭 행복한 앞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